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이 됐네요. 3월 14일 목요일이고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 혼인 이렇게 보내주셔도 모두 정답이고요. 고유일님도 신랑 신부님들 축하드려요라고 방금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조상현님이 결혼을 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커가는 만큼 제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선미님은 이 사람과는 결혼 안 하겠지 했던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16년이 됐어요라고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죠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김정일님이 아주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2년 차 라고 아니 왜 2년 차신데 벌써 좋아서라고 보내주신 거죠?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기쁨의 눈물이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그리고 김기현님은 비혼주의인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쁜 아들이 생겨서 결혼했습니다. 밤늦게 나가거나 외국에 놀러가는 친구들 보면서 한없이 부럽네요라고. 뭐가 부럽습니까? 아들을 하나 있는 게 더 부러운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가 셋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이 안 낳고 이제 이렇게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이 행복을 좀 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고요.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은 못 갑니다만 아이들의 눈과 표정, 몸짓 속에 이 지구가 있고 온 우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을 느낍니다. 여행 못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작가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고요. 자, 오늘 증시 코스닥은 먼저 하락 반전을 했어요. 0.45% 내린 885.95. 그리고 코스피는 0.4% 오른 2,705. 코스피가 오랜만에 2,700선을 넘어섰네요. 2,704, 2,705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16원, 1,31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4일인데 화이트데이죠. 저도 아무것도 못 주고 나왔네 이거. 멀리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화이트데이는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른바 주전부리라고 하는 간식 문화 뭐가 있었을지 이것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저트 좋아하세요? 간식?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챙겨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상술에서 온 거고. 그죠. 발렌타인데이부터가 발렌타인 성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거지만 이때 기회로 열심히 단 거를 팔아먹고 열심히 먹을 수 있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또 경제도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 이야기도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이제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빼빼로데이 이런 거 없었겠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그 시절에 뭔가 챙겼던 그런 기념일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게 가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세시 명절 때 이를테면 유두날에는 이제 유두일에 원병을 먹는다든가 단오날에 수리치떡을 먹는다든가 중양절에 국화떡을 먹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특별한 풍습으로는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첫눈이 왔을 때 이 첫눈을 그릇에 담아서 상대방한테 몰래 건네주면 상대방이 그거를 모르고 받으면 한턱을 낸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뭔가 재미도 있고 좀 낭만적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 세종 주기년에 당시 상황이 됐던 태종이 첫눈이 오자 그걸 담아서 자기 형인 역시 상황인 정종한테 보내서 이거에 성공을 했어요. 정종이 실수로 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면서 왕 둘이서 재미나게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유행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첫눈이 내리면 첫눈을 받아서 몰래 주면
그 사람이 받으면 한 떡을 내야 되는.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조선 시대에도 이어져서 무려 왕님들께서 예. 이런 일들을 하셨던 세종과 거죠. 정종. 예. 세종 즉위년이면 이분들 나이가 엄청나게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한가해지시니까 이제 장난을 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임금들이 예. 태종이 약간, 정종에게 예, 약간 채통 없이. 오,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첫눈을 받아서 선물을 하고 밥을 얻어먹고 재밌네요. 그 당시에도 근데 약간 이런 주전부리 하면 역시 달달한 게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 거를 무척 좋아했고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탕이죠. 사탕? 예, 발렌타인데이 때의 사탕이지만 네. 이 사자가 한자로 오면 모래 사자를 씁니다. 우리가 하는 사탕인 게 동그랗고 커다란 걸 생각하는데 네. 정작 사탕할 때 사는 모래, 가느다란 덩어리예요. 아, 사탕의 사가 모래 사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름이 뭔가 이상하죠. 네. 실제로도 약간 5, 60년대만 보더라도 이제 그 봉지 같은 그 설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루 설탕 네. 할 때 그 커다란 봉지에 사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설탕이 원래는 사탕이다. 맞습니다. 가루니까. 예. 이거 몰랐네요. 예, 그게 계속 그 사탕이 설탕하고 이거 혼용이 되다가 설탕의 이름이 확실히 그 가루 설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 눈처럼, 사탕은 눈설. 예 그대로 남아서 사탕이 이 혼용이 돼서 쓰고 있는데 그 말에 흔적이 남아 있는 말이 바로 사탕 발림입니다. 사탕 발림. 예. 사탕 발림 말한다 막 이럴 예, 때. 많이 자주 쓰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사탕 발린 거 속이는 거야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현대 생활은 눈가 사탕을 붙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사탕을 어디다가 바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루 설탕을 발랐던 그 흔적이 이 말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뭐 입술에 바른 것처럼 달콤한 말만 한다. 예. 그거를 사탕 발림. 그때는 이제 가루였으니까. 예. 사탕이. 그게 아니면 커다란 사탕을 네. 입에 물고 있는 걸 테니까요. 사탕 도둑 이야기도 있습니까? 예, 예. 한 1930년대나 30년대? 그때쯤에 이거 신문을 보면 사탕 도둑이라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도둑인가 해서 봤더니 설탕 푸대를 여러 개 훔친 사람이었고 아. 진짜 사탕 도둑은 한 1990년대쯤 나옵니다. 화이트데이용 사탕 세트 훔쳐가는 게 그때쯤에 나와요. 1990년대쯤에. 아. 그리고 1930년 즈음에는 설탕 도둑을 이제 사탕 도둑. 예.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설탕이 사탕이었으니까 모래사자. 야, 이거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네. 이런 거 몰랐지 이러면서 예. 우리 들으신 분들만 아는. 그러면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설탕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가 필요하니까 예. 거의 다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러면 이거 설탕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설탕이 워낙 그 원산지가 사탕수수의 원산지가 인도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전 세계로 퍼졌는데 따뜻하고 이제 그런 습한 데에서만 나니까 그 조선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다 실패를 했고. 조선에서도 한번 이거 사탕수수 키워보려고. 예, 근데 안 됐어요. 안 됐고 될 수가 없죠. 제주도도 못 키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의 그 오키나와인 류쿠 왕국에서 많이 키웠고요. 그리고 중국은 절강성 이하 남쪽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설탕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류쿠 왕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초기에 이제 설탕을 이제 곡물로 보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조선 통신사가 왔을 때 설탕으로 된 음식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설탕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제 조선 사람들이 여행 가서 여기 가는 데마다 설탕 있다. 그래서 저쪽 베이징에 시장에서 설탕 사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더 따뜻한 지역, 예. 더 더운 나라에서만 키울 수 있으니 그쵸. 조선 시대에도 설탕은 뭐 키우곤 싶었지만 기후가 안 맞아서 당연히 못 키웠던 거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탕수수라고 예. 하는 것도 역시나 가루 모래 사자해서 가루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그 그렇죠. 식물 이란 뜻이겠네요. 워낙은 이제 즙을 짜내서 예. 그걸 끓여서 끓이죠. 그다음에 이걸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느 쪽이든 그 조선시대 때도 흑설탕하고 백설탕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는 조선 사람들도 눈설자를 써서 설탕이라고 한 거면 이거는 하얀색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눈처럼 하얀 당이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조선시대 때 이미 가루 설탕은 있었죠. 그러네요. 그렇죠. 사탕수수에서 이제 끓여가지고 이게 정제해낸 게 이제 가루로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탕수수. 예. 옛날에는 이제 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설탕이요? 예,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설탕이 너무 흔하니까. 예, 그리고 비만의 그 원수이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막 설탕 안 좋다고 예. 하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환자들에게 설탕물을 타서 주거나 손님이 오셨을 때 설탕물을 타주는 그런 대접도 있었다고. 대접을 할 때 예, 설탕물 한 접시 이렇게 내드리고. 예, 환자들에게 설탕물 주고. 근데 지금은 설탕물을 마시면 기력이 회복이 된다 막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귀하니까요. 그때는. 그 자체 맛이 귀하니까 예. 이 맛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임금님들한테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고요. 그 설탕 자체가 얼마나 귀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세종대왕의 부인이었던 소혼 왕후 심씨가 네. 그 죽기 전에 설탕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구하지 못하고 승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이제 설탕을 또 바치니까 그 아들인 문종이 그 어머니의 그 혼전에 설탕을 바치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기록에. 예. 바꿔서 말하면 왕조차도 갑자기 설탕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조선 초기 상황이었던 거죠. 수입해 와야 되니까. 예. 물 건너 와야 되니까요. 야, 그만큼 귀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근데 선조도 이게 설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예. 그 선조가 임진왜란 처음 만나서 네. 한양을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이제 도망갔을 때 워낙 그 질이 멸렬하게 도망가서 신하들이 전부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횃불 하나 제대로 없이 그렇게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당연히 먹을 걸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한양에서 도망쳐서 임진강 계속에 앉아 있어서 왕도 이제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내의원에 있던 용운이라는 사람이 용운. 예, 자기 상투에다가 설탕 덩어리를 끼워놓고 왔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왕이 기진맥진에 있으니까 네. 이 설탕 덩어리를 빼서 강물에 씻어서 강물에다가 이 설탕을 타서 왕에게 바치고 그 선조가 그래서 그걸 마시고 기운을 내서 임진강을 건너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 비상식량이었죠, 뭐 근데 설탕이. 이게 또 따져보면 이제 선조가 도망가는데 네. 기운 차리게 해줬다라는 거여서 설탕 이야기인데 왜 씁쓸하죠 이거? 그렇죠. 아무래도 선조가 그렇게 좀 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면 이렇게까지 망치는 당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떨어졌을 때 당 충전하고 예, 그런 것도 이제 당시에는 설탕물로 예. 이게 당 됐다라는 충전하고 건데. 또 열심히 도망가서 일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참 설탕이 보기 귀한 음식 뭐 재료였는데 일본하고 중국에서 이제 흔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그러면 꽤 많이 이걸 가져올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 우선 일본에 갔던 예. 이 조선 통신사들이 좋아했던 음식이 별사탕. 오, 그 시대에 별사탕이 예,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이게 콘페이토라고 하는데 네.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좋아했다 할 정도로 오. 굉장히 오래된 사탕인데 요즘 별사탕은 거의 건빵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그쵸. 요즘 건빵도 거의 보기 드물죠. 근데 그 당시엔 그게 귀했으니까. 그 카스텔라 나오면 그것도 되게 좋아했고. 카스테라요? 예, 카스테라, 나가사키 카스테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그 되게 유명하다고는 예. 하는데요. 워낙 카스텔라라는 게 포르투갈의 빵이거든요. 포르투갈? 그리고 그게 이제 배에서 잘 그 버티기 때문에 그 배 사람들이 많이 먹었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본에 정박했던 데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그 나가사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난학도 만들어지고 카스텔라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그 나가사키 주변에서 카스텔라를 많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신기합니다. 예. 카스텔라에도 그러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상해요, 카스텔라가. 카스텔라가 잘 안 상해요? 예. 설탕하고 기름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옛날에 환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카스텔라 드리는 게 또
기름하고 설탕이 아주 대박으로 들어가서 잘 상하지도 않고 영양가도 높고 살도 잘 찝니다. 문명 갈 때 카스테라 사들고 가는 게 옛날에 좀 있었는데 예. 아 그게 그런 거였어요. 약간 이거 기운 차리시라고. 예. 먹기도 좋죠. 부드러우니까요. 몰랐네요. 예. 카스테라는 이제 거의 대만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예. 그건 이제 그 유행 때문에 잠깐 예. 그랬던 거고. 그러면 조선 시대라고 봐야 될까? 이게 설탕이 좀 대중화가 된 건 언제부터예요? 역시 약간 근대화가 된 이후에 네. 설탕이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1890년 이제 조선이 망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점점 조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진고개, 지금으로 하면 충무로, 명동 그쪽에 네. 일본 사람들이 가게를 많이 열게 되는데 네. 그 디저트 가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다에 따르면 외떡, 그다음에 외과자 네. 그런 걸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카스텔라라든가 그리고 사탕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팔았거든요. 그걸 보고 조선 사람들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로 시전 쪽에 모던 상회라는 가게를 만들었는데요. 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입한 물건들을 많이 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색색 들어간 눈깔 사탕이었습니다. 이게 한 1900년 전후로요. 예, 1890년대.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을 여행했던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행가도 예. 아주 그냥 색깔이 그냥 어마어마한 눈깔 사탕들이 있더라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만든 눈깔 사탕. 예. 근데 아주 색깔이 아주 현란했다고 해서 어떤 색깔이지만 먹으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한 색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도 눈깔 사탕 보면 색깔이 되게 뭐 흰색,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좀 과하게 들어간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1920년대쯤 되면은 그 눈깔 사탕이라는 게 신문에 자주 얘기 나올 정도로 네. 사람들이 자주 먹는 그런 간식이 되었습니다. 자주 먹지는 않고 좋아하고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설탕이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한 예. 근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예. 이 문화에 바뀐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요리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리책이요? 조선시대 때 요리책들은 설탕을 넣어서 만든 레시피가 별로 없어요. 근데 1920년대 이후로 설탕을 넣어서 만든 레시피가 한 20-30%로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그만큼 설탕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탕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힘들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1953년 이후로 드디어 한국에서 설탕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회사는 설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당 회사들, 예, 예. 설탕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예. 그러니까 국산 설탕이 그 외국 설탕의 한 3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해요. 국산이요? 예. 국내에서 만든 게? 예. 아무래도 그 운송비야. 그래서 설탕 가게가 뭐 거의 24시간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야 할 정도로 불티나게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인기 많았겠네요. 예. 그 시절에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옛날에는 한동안 설탕이 귀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설탕을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귀할 수밖에 없었고 뭐 명절 때 그럼 선물도 했었겠네요. 그렇죠. 추석 때 예. 가장 인기 있는 그때 제가 한번 신문 설설을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설탕 세트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봤어요. 60년대. 60-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거 오해하실까봐 작가님이 어렸을 때가 60년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탕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당시에는? 그게 사실 물가가 오락가락해서 예. 저도 잘 감이 안 잡는데 막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몇백 원 하고 또 제가 봤던 때가 1960년대 설탕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60년대 폭등했다고요? 예. 한 6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64년에 64년. 설탕이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원래 가격이 한 100원이었는데 갑자기 3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갑자기요? 예. 3배나?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원자재 워낙 국내에서 설탕을 만들더라도 원자재는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사탕수수. 그게 올랐다는 것도 있고 그 당시 기업들이 담합을 한 것도 있다고도 하고. 담합을 당시에도요? 예.
그래 때문에 설탕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일단 제과점들이 난리가 났고요. 당시 가장 많이 설탕을 소비했던 데가 바로 다방이었습니다. 각설탕. 예, 그리고 이제 그 그쵸. 설탕 커피에 3숟가락, 넣어야 되니까. 프림 2숟가락 그렇게 네. 하는 데였기 때문에 설탕이 너무 비싸서 없으니까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대체 감미료가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설탕이 정말로 인기였고 조금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은 바로 가격이 폭등했었고 예, 김갑수님이 부모님 삼성 계열 회사 추석 명절 선물로 설탕 한 포대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죠? 뭐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이 예. 삼성그룹. 예, 삼성 그 제일제당에서부터 시작한 거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삼성도 설탕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었고. 근데 조선시대 이게 설탕이 또 귀한 음식이었다라고 했고 예. 근데 당시에 꿀을 더 대중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아무래도 설탕이 훨씬 귀하니까 예. 그래도 달콤한 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단 걸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까 물론 꿀이 예. 약으로 쓰이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달콤한 걸 먹고 싶을 때 꿀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설탕보다 꿀이 더 흔했다라는 거예요. 흔한 거죠. 조선시대에는. 물론 귀하긴 귀했지만 네. 그나마 설탕보다는 덜 비싸. 얻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꿀을 아까 얘기한 그 원병 같은 데 담가 먹기도 하고 그 팥죽을 먹을 때 꿀을 같이 내오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꿀을 썼던 데는 바로 약과 만들 때였습니다. 아, 약과 만드는데 꿀이 예. 들어가요? 유과라고 해서 유과라는 게 결국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 썰어서 기름에 튀긴 다음에 그걸 꿀에다 푹 잠그면 되는 게 바로 약과 유과거든요. 그런데 이 약과 유과가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고급 과자였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상에 꼭 올라가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치품이었고 조선 초기서부터 유과를 올리지 마라. 사치다. 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사상에 유과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유언을 내렸거든요. 유과 올리지 마라. 그 정도로 이게 사치품이어서요? 그 당시에는요. 고려 때서부터 유과가 굉장히 널리 퍼졌는데 얘기했듯이 그냥 옛날에는 그 밀가루도 귀했거든요. 조선에서는. 네. 그다음에 그걸 튀길 만한 풍성한 기름을 얻기 기름도 위해서는 그렇고. 엄청난 그 공부를 짜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치품이었다. 그렇죠. 지금 유과는 뭐 과자 봉지로 좀 나오잖아요. 쿠키도 나오던데요. 갑자기 유과, 약과가 먹고 싶어지네요. 요즘 또 Z세대들이 약과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예, 그 양갱. 장안에 또 유명한 약과가 있어서 예. 사보려고 애썼지만 끝내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 줄 서서 사야 되는 예. 막 그런 거요. 예. 요즘에 또 그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밤양갱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예전에 양갱은 이제 할머니 저 간식으로 할아버지. 많이 봤던 건데 그렇죠. 이게 또 유행은 돌고 돕니다. 또 세대도 돌고 돌고요. 몹시 돕니다. 근데 이제 꿀은 그래도 이제 설탕보다는 이제 흔했다라고는 하지만 꿀 자체를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벌을 쳐야죠. 그죠, 양봉. 예, 양봉을 해야 되는데 그 양봉도 보통 어려운 일이 그럼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대표적인 그 벌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조선 중기 때의 문인인 오휘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희문. 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조상이십니다. 이분의 아드님인 오윤겸은 나중에 영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조카인 오달재는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끌려가서 이제 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 사막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아주 크게 날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당사자인 오희문 분은 굉장히 소시민이세요. 그 소심하고 네. 과거에 급제도 못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투자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셨습니다. 약간 좀 하는 일마다 꼬였던. 예, 좀 네. 안타까운 분인데 근데 이분이 9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오. 그래서 그 일기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또 이분이 그 자식은 많아요. 3남 4녀. 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많아요. 밑에 동생 2에 여동생 4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도 나이 드신 어머니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는데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면서 문제는 또 그런 자기가 실패했던 일들을 다 써놓으셨거든요. 일기로. 예, 되게 궁상맞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그러면서 또 재미가 있는데 바로 이분이 손댄 일 중에 하나가 벌치는 거, 꿀 따는 일이었습니다. 양봉을 실제로 했다라는 거죠. 예. 이분이 또 되게 그 재주가 없었다기보다는 운이 없었던 게 한참 사시던 중에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 임진왜란이 터지네 이분은 벼슬도 안 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또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불쌍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을 썼는데 이제 그 정말 임진왜란 저번에 소개했던 임진왜란과 완전히 결이 다른 게 임진왜란은 그 공직자로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장한 게 있으면 이분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애들을 먹여 살리지라는 소시민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와 강원도를 계속 피난 다니고 떠돌며 살다가 이제 꿀을 쳐서 벌을 쳐서 꿀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집을 여러 군데 만들고 벌들 이제 키우는데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양봉하는 기술이 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의외로 그 벌을 친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책을 보면은 다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봉하는 방법. 예. 이제 벌들 집을 만드는데 상자가 제일 좋다. 그리고 봄 같은데 왕벌 하나만 딱 이제 잡아서 그 안에 넣어두면은 여왕벌. 예, 여왕벌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여왕인지 몰랐으니까 왕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넣으면 다른 부하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되고 겨울에는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오이문 씨가 그걸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서툴게 해요. 그러니까 벌집 2개가 있는데 벌들이 너무 적네 그러면서 이 벌 2통이 있는 벌을 한 통에 다 몰아 넣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죽으라고 싸우죠. 그러니까 여왕벌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여왕벌이 있는 여러 종족을 한 통에 몰아 넣었다. 2통을 한 통에 벌들이 너무 적네.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벌들이 다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라고 하면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 아니 이거 오이문 이 선비인 이 분은 그러면 사전 공부를 좀 안 하고 양봉업을 시작하셨겠네요. 사전 공부를 하신 게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시거든요. 이 벌 그뿐만이 아니라 막 이제 시장이 벌어지니까 시장에 가서 떡 팔아야지라고 해서 떡을 신나게 만들었는데 비가 와요. 떡을 못 팔게 돼서 그냥 애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그 매를 키워서 이 매를 사냥시켜가지고 이걸로 고기를 팔아야지라고 하는데 매 사냥하는 게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를 키우자마자 얼마 뒤에 매가 금방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뭔가 하는 것마다 좀 실수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시장 간 게 아니라 노비들이 시켜서 뭐 가서 팔아와라라고 하는데 그 노비들이 다 속여요. 근데 그러고 눈 뜨고 코 베이면서 계속 투자 실패를 연달아 하시더라고요. 하는 사업마다 족족 이제 안 됐던 운도 없고요. 그 벌 치는 것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벌들이 싸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별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겨울에 밥을 안 줘서 그다음에 벌들이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병아리 키우겠다고 이제 그 7마리인가 했는데 병아리들 밥을 안 줘서 병아리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병아리까지.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분이 직접 일기를 또 수년간 쓰신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서 약간 좀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만 하지 마라.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후대에는 잘 됐다. 오희문이라는 선배의 큰아들이 영의정까지도 했으니까. 영의정까지 되고 아주 정말 그 명문가로 거듭나는데 정작 그 이분은 참 힘들고 좀 안타깝게 사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조선시대에는 이름 좀 날렸던 분이니까. 심지어 이분이 그 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애써 꿀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꿀을
팔 수 있을 만큼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하들,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라 이제 노비한테 네. 이렇게 꿀이 많이 모였으니까 가져다 팔아라. 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꿀을 팔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서울에 가져가서 판다. 네. 근데 한도는 함흥에 가져가서 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이냐 함흥이냐. 네. 근데 이제 소문이 들어서 함흥에 가져가면 꿀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오이문이 야 함흥 가서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래 걸려서 함흥까지 갔다가 노비가 돌아왔는데 어깨가 축 처져서 온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함흥에 가보니까 꿀값이 서울보다 훨씬 더 싸더라. 근데 소문은 함흥이 더 비싸다라는 소문을 듣고 간 예. 거였잖아요. 게다가 그 꿀을 재는 그 돛박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달라서 크기가 달라서 도량형이 달라서. 예, 도량형이 달라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는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참, 그래서 네. 오이문이 서울에 가져다 팔 걸. 껄무새네 요즘 예.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 내가 결정했는데 어쩌겠어 그러면서 그냥 씁쓸해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함흥보다 서울이 당연히 비쌌겠죠. 서울에 훨씬 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어떻게든 이분은 오히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분이었습니다. 약간 좀 시장 조사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았을 걸. 물론 조선 시대는 그게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운이 없어요. 네.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광목 그 천을 사놨다가 나중에 봄에 네. 곡식이 없었을 때 갖다 팔아야지라고 해서 하긴 킵해놓고 많이 하셨네요. 버티고 있었는데 네. 아니 시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오히려 이 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져서 13마리, 그러니까 보리 13마리 판다.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 순간에 급히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또 못했어요. 결국 며칠 뒤에 겨우 10말 받고 팔았습니다. 굉장히 손해보고 팔아서 그래서 가족들이 내내 가난했어요. 이게 참 능력이 없는 건지 운이 없는 건지 어찌됐든. 그래도 자손들은 잘 됐으니까 왠지 본인이 그러게요. 예. 대신 그 액을 받아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제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설탕 얘기했고 꿀 이야기를 했고 조선 시대에 그럼 엿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엿은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엿은 이제 그 가을 보리를 네. 싹을 틔워서 빻아서 말리면 이걸 엿기름이라고 하거든요. 발효 그 효소가 있습니다. 이거 밥을 지어서 그 엿기름을 섞어서 오래 두면 그 효소가 녹말을 이제 분해하면서 단당류로 바뀌죠. 그럼 이걸 걸러낸 다음에 이 물을 계속 끓이면 조청이 되고 더 열심히 끓이면 엿이 됩니다. 딱딱하게. 예.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설탕, 꿀보다는 엿이 더 구하기 쉬웠죠. 훨씬 서민들도. 더. 예. 왜냐하면 그 꿀은 따야 되고 그 설탕은 수입해야 되는데 엿은 운 좋으면 집에 있는 밥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곡식으로. 근데 이 엿을 참 좋아한 임금님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엿이라는 것이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왕의 특권은 역시 수입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수입 거겠는데 과자. 그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폭군인 연산군이 연산군. 중국에서 한번 그 검은 엿을 수입해서 딱 온 것을 딱 먹어보고 나서 예. 맛있으니까 중국에 간 사신한테 시켜요. 가서 그 검은 엿 좀 사와라. 검은 엿이라고 하면 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아마 흑설탕이나 뭐 그런 걸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초콜릿일 것 같지는 않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흑당 막 이런 뭐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연산군이 워낙 미식가이긴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만든 법도 알아와라. 네. 그 연산군이 그 엿만 시킨 게 아니라 가는 김에 과일을 사오게 합니다. 그 혹시 요즘 많은 리찌라고 여지라는 과일 있잖아요. 그 열대 과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용안이라고 롱과. 용과라고 하는 예, 것들. 롱간이라고 하는데 예. 용안과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그런 이거 다 열대 과일이 있어요. 과일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구해오라고 중국에 가는 사신들한테 시키는데 사왔는데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당시에 무슨 뭐 냉동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내면서 다시 사오라고 또 시키고 그랬습니다. 연산군이니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입니다. 그래도 뭐 생명이라도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예. 효명세자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예. 그 효명세자는 네. 정조의 손자이자
그 순조의 아들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21살에 일찍 죽었습니다만 이 효명세자가 되게 똑똑했다고 하거든요. 6살 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쓴 편지인데 네네네. 외삼촌 건강하시다니 다행이고요. 네. 저번에 보내주신 당나라 과자가 너무 맛있었으니까 또 보내주세요. 또 사달라고? 예. 그거 바라고 바랍니다. 근데 바라다가 그 한자로 망자를 쓴데 이 망자를 2번 썼어요.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거였는데 6살짜리 어린애답다고 할 수 있겠죠. 6살이었던 효명세자가 외삼촌한테 당나라 과자 또 사주세요. 그러니까 당나라 과자는 게 중국 과자죠. 중국 과자. 예. 그러니까 중국 과자 또 사달라는 그 편지가 남아있다. 예. 그런 건 어떻게 찾아보세요? 그 있더라고요. 그냥 있더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 무덤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심지어 그 유명한 실학자들 사이에도 먹을 것 때문에 싸운 거 있습니다. 실학자들이 예. 학자들이 예. 먹을 그 것 유명한 실학자 중에 이덕무라고 해서 글 좋아하는 사람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유득공 그리고 박제가라고 해서 그 실학이 유명한 삼총사 있거든요. 근데 이덕무가 단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항상 단 거를 귀하게 먹고 했는데 박제가 와서 계속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무가 화가 나서 유득공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단 거 진짜 좋아하는데 박제가 자꾸 뺏어 먹는다. 네가 가서 걔 좀 혼내줘. 라고 쓴 편지가 그 문집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에 대한 원한은 정말 평생과 역사를 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대에 그렇게 이름을 대대손손 남기고 알리고 있는 그 분들도 예. 당대에 예. 간식 좀 뺏어 먹었다고 그걸 이제 글을 남기고 편지를 쓰고 박제가 씨가 워낙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했습니다. 자기가 요리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네. 냉면 3그릇에 만두를 100개 먹는다라고 친구들이 썼으니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남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은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돈보다 귀했을 테니까 싸움도 더 났었겠네요. 그래도 좀 찌찌하죠. 뭐 지금이나 뭐 이렇게 간식 좀 뺏어 먹었다. 아이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또 자산일 수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동생이 뺏어 먹었던 거 아직도 안 잊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원한은 평생 갑니다. 근데 아까 그 카스테라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예. 또 엄청나게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 그게 포르투갈에서 예, 만들어진 음식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조선까지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선 일본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 네. 또 하나 중국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파견돼서 예수당이라고 성당을 만들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이 예수당에서는 손님,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면은 포도주와 카스테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먹고 믿으세요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의 성당에서. 예. 근데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관광 가서 신기하게 구경하고 맛있는 거 신나게 먹고 돌아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종교를 따르거나 이게 아니라 예. 저기 카스테라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숙종 때의 인물인 이명이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갔다가 예수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봐서 이제 카스테라가 너무 맛있어서 기록을 자세히 남겼어요. 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 떡 한 30조각을 서양 먹으러 떡. 나왔는데 네. 모양이 꼭 이제 우리나라 그 뭐 박계라고 해서 그런 과자 같은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에 딱 넣으니까 녹더라. 아 서양 떡이 입에서 녹더라. 예, 카스테라잖아요. 입에 넣으면 딱 넣는데 너무 달콤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너무 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붙들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 물어봤더니 계란 들어가고 설탕, 밀가루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적어왔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다른 의사 하나가 레시피를 적어와서 조선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네. 조금 그렇게 그 카스테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숙종은 잠자코 먹었다고 합니다. 왕은. 숙종은. 예. 근데 이게 당시에 당연히 귀한 음식이었을 거고 예. 어디선 뭐 제사상에도 올라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카스테라가 그 제주도 제사상에 자주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을 네. 것 같아요. 제사들을 지내는 것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네. 그 옛날에 제주도에서 약간 일본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스테라를 제사상에도 올리곤 했죠. 제사상에 이제 고급 음식 올리려고 예. 카스테라를 올렸다. 네. 서양 떡이니까. 그렇죠, 뭐. 아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또 일본하고 네. 교류가 또 많았거든요. 제주도에서. 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병 드신 분들한테 카스텔라 들고 막 문병하는 일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 카스텔라를 되게 싫어했는데 예.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가끔 먹고 싶어집니다. 아니 왜냐 카스테라 처음 먹어보면 되게 신기하죠. 너무 부드러우니까. 예. 빵이어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후기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대중화가 되었는데 그 대중화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설탕이 네.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인기가 있었던 식자재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들을 플랜테이션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사탕수수 공장을 만들어내고 네. 또 무수한 사람들 그 노동력 그 노예들을 시켜서 이제 많이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던 설탕, 심지어 설탕을 사재기해서 투자하려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귀한 설탕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오히려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생산이 돼서 설탕의 가격이 싸지고 우리 설탕을 먹지 말고 제체당, 스쿠랄로스나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달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설탕, 이든 사탕이든 많이 드시고 그래도 치아 네. 잘 닦으시기를 무척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이 이제 화이트데이니까 오늘 하루는 뭐 달달한 거 좀 먹어도 되고 하지만 또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 또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한 작가와 재미있게 조선시대의 먹거리, 조선시대의 화이트데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주도 인근 바다에서 139톤급 어선이 침수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으로 4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8조 원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단계적 도입을 거쳐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이 전희진 님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다 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드리면요. 그러니까 10년 전인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 이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길 기초노령연금 아니고요. 기초연금 맞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그 연금이고요. 이때 그럼 노령연금은 이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못하면은 그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와 또 가입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금액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네. 그 질문이 있었네요. 참 박지현님. 곽지연 리포터한테 질문한 건데 네, 박지연님. 6198님, 네. 0419님도 그렇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조건은요. 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인데요. 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 뭐 집, 토지, 차량 모든 걸 합한 그 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때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 기준액, 그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에요. 그 선정 기준액은 이 단독 가구는 다들 헷갈리시는데 이 한 달에 213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내가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 단독 가구는 한 달에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33만 4,810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에서 20% 제한 금액이에요. 네. 아니 부부 2명 신청하면은 뭐 단독가구보다 2배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 설명해드렸죠.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구는 최소 3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남편이 받고 또 이어서 부인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3만 원에서 20%를 또 제합니다. 네. 네, 그 금액 받고요. 또 이때 달라지는 거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 한 달 급여액이 50만 2,210원을 넘으면은 기초연금 등급이 좀 낮아집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렇죠. 이것도 근데 아까 그 관련해서 3769번 쓰시는 분께서도 65세 단독가구로 공무원 연금을 월 190만 원 정도 받는데 네. 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된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뭐 공무원 연금만이 아니라요. 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또 군인 연금, 또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외되냐?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은 한 달 평균 한 6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렸죠. 최대 33만 원이에요. 근데 공무원 연금 수급액은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213만 원을 기준이고요. 그럼 이렇게 국민연금, 기초연금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많고 또 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사실 뭐 경제 상황이 그리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기초연금까지는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 네. 기본적으로 7409님의 질문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포함해서 가구 소득과 또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이하면은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우리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그 1988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고령으로 가입하지 못하거나 또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그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가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연금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